일주일에 2번 이상은 자기가 움직이고 활동했다는 걸 인증해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다운돼 있거나 저조할 때 나가서 그냥 계절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맞아. 굉장한 도움이 되잖아요. 맞아. 제가 이렇게 좀 불안정한 이유는 엄마랑 관계 때문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크다, 자기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내가 덮고 가면서 일을 갈아 마시고 내가 성장의 동력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게 동력으로 써서 결과를 이뤄도 비참하거든.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야 돼. 그리고 아직도 엄마한테 도움받을 수 있어요. 엄마 나 너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철없이 하는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게 탕자거든. 근데 이제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약간 인사이트가 좀 있잖아요. 다이어트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 구체적인 것들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하면 좋은 것 또는 하면 안 되는 것 뭐 한 가지씩 꼽으면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아 맞다, 제가 이 얘기도 오늘 꼭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제 좌우명인데요. 저희 그 단톡방에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완벽주의자인 사람은 정리를 진짜 못해요. 왜냐면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지는 거는 하나를 치우면 되지만 머리카락이 10개 떨어져 있으면 완벽주의자는 포기해버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식단을 할 때 오늘 제가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요, 냉면도 먹을 수 있고요, 동화냉면 가서 곱빼기 시킬 수도 있잖아요. 동화냉면 먹고 싶다. 동화냉면. 동화냉면. 이 다이어트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전 다이어트 뭐 체중 관리라고 할게요. 멘탈도 관리가 되는 거니까. 데이브 아스프리 최강의 식사 있잖아요. 저는 그 책을 너무너무 잘 읽었는데 그 책에서 유일하게 외우는 문장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문장은요, 당신도 인생에서 최고의 기량이냐, 그 다음에 영화관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팝콘이 있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당신이 만약에 오늘 그 팝콘을 선택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말라고. 네가 오늘 그 팝콘을 선택했더라도 네 인생에서의 체중을 조절하고 감량을 하는 이 생활 습관은 계속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거를 읽자마자 또 그게 온 거예요. 8월이 또 왔어요. 8월이 또 왔고, 저는 그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은 항상 그걸 자기소개할 때 올려줘요. 새로운 멤버가 올라와도 자기소개할 때 항상 그 글귀를 올려주고요. 되게 도움되겠다. 네, 그 말이 너무 인생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에리님이 이거 붙이다가 눌러붙거나 실패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다시 다 해요. 다시 망쳐도 다시 붙이면 돼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지금도 말하면서 여기 막 이렇게 소름 돋는데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생에서 내가 이거 선으로 가져갈 거 아니고 이거 이 점일 뿐인 거고 이거 내가 이렇게 자르고 다시 내일부터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6년 동안 하면서 그래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지라고 했던 거는 사실 식단이 되게 중요한 거는 맞아요. 저는 거의 90%가 식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저희 그 단톡방의 규칙 중에 하나인데요. 일주일에 2번 이상 활동을 안 하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이든 율동이든 활동이든 움직여야 돼요. 네, 움직여야 돼요. 뭐 만보를 인증을 하던 아니면 내가 달리기를 했건 뭐 소도구 필라테스나 요가를 했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자기가 움직이고 활동했다는 걸 인증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네, 맞아요. 부스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환이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다운돼 있거나 저조할 때 나가서 그냥 계절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되잖아요. 맞아. 저는 그거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게 늘어져 있다가 나가자 그래서 나가서 남편이랑 한 바퀴 돌고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나오길 잘했다. 항상 나오길 잘했다. 이렇게 맞아요. 하죠. 맞아. 그리고 나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맞아. 고민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한라산을 가요. 저는 한라산을 뚱보였을 때 80kg 넘었을 때 한 번 가고 극한의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주먹에 안 쥐어질 정도로 붓는 걸 경험하고 나서 진짜 이를 갈고 살을 빼서 진짜 가벼운 몸으로 다시 올라올 거야. 나 내려갈 때는 뛰어 내려갈 거야. 실려 내려가지 않을 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 뒤로는 1년에 한 번씩 꼭 한라산을 가는데 그 느낌이 한라산을 너무 새롭겠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항상 고민이 있을 때 가요. 엄청 고민이 있을 때 가서 딱 한라산에 올라갈 때 그
욕 나오는 다리가 있어요. 경사가 그냥 90도예요. 아. 그 계단 앞에서 되게 후회를 해요. 아, 야, 씨, 나 진짜 미쳤다, 진짜. 또 내가, 왔어. 너가 또 왔어, 여기를. 그럼 저는 항상 그때 그 생각을 해요. 백록담에 네 강아지 2마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 그 강아지들을 지금 데리러 가는 거야. 아니면은 제가 BTS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BTS가 백록담에서 지금 공연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없어. 네가 지금 배낭에 마이크가 있어. 너 그거 지금 전해주러 가는 거야. 너무 재밌다. 재밌어요, 되게. 가면서 8시간 동안 뭐 아니면 5시간 동안 고민을 막 생각하고 풀 것 같잖아요. 생각이 아니요? 안 나죠. 그 고민 생각하는 순간 떨어져요. 다리 삐고요. 뭐 바람피 쏘이거나 아니면은 갈증이 심하게 오거나 그래요. 절대 그런 생각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올라갈 뿐인 거예요. 맞아요. 그냥 바로 앞에 내가 돌뿌리가 있는지, 내 등산화에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내가 수분 보충했는지, 당분을 좀 보충해줬는지, 그냥 그거일 뿐인 거예요. 현존하지. 네, 맞아요. 그리고 백록담에 딱 올라가면요. 백록담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나는 거지.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저도 그걸 알아요. 내려올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신나서 막 뛰어내려가면 분명히 넘어지거든요. 전 맨날 넘어져요. 신나니까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내려가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제가 그 올라가기 전에 그 마음과 내려갔을 때 마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진짜 일도 오길 아니고 잘했다. 괜찮아. 이제 비행기 타고 집에 가자.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맞아. 그렇게 여행이 주는 책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설책이라도 소설책 아니면 같아요. 에세이집 같은 거. 말하자면 막 허들 넘어가는 네. 그 다이어트의 그 일생을 카툰으로 보듯이 재밌게 이렇게 네. 넘어간 것 같이 막 너무 좋네. 되게 그 세상을 감각적으로 보시고 음. 감각이 엄청 뛰어나고 서사에 대한 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한 가지 저는 약간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효과를 보는 게 저도 똑같이 여전히 뭐랄까 삶에서 뭔가 많은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사실 일을 하면서 일도 안정화되고 뭔가 이제 시스템도 갖춰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인정도 생기고 존중도 생겼는데 근데 여전히 뭐랄까 살다 보면 되게 정돈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땅에서 떨어진 느낌? 근데 그럴 때 진짜 좋은 게 그냥 밖을 걷는 것인 것 같고 요즘 제가 최근에 이제 확실을 드는 건 야 이건 이제 여지없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게 좋은 공원을 이렇게 동네에서 가장 좋은 공원을 3km를 딱 뛰고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맨발로 이제 그 약간 흙길 이런 데를 걸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발도 사실 좀 뜨겁고 약간 발 필요한데 그 밑에는 돌이 흙이 다 감각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시원하고.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지점에 가서 되게 제가 항상 가는 어떤 언덕이 있어요. 언덕에서 딱 이제 전경이 딱 보여요. 그렇게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서 이제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그렇게 할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반대로 제가 어느 날은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집으로 가서 그냥 그대로 집에서 어디 앉아 있거나 뭔가 컴퓨터 앞에 서면 그때는 그대로 그냥 뭔가 불행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좀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좀 그냥 쓸데없는 짓 하고 요즘에는 약간 좀 애매하다? 오늘 좀 휴식이 필요하다? 약간 땅이랑 그라운딩 안 되는데 그러면 약간 이제 공원으로 가죠. 그리고 휴대폰을 차에다 넣고 그냥 열심히 차 키만 가지고 나가서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럼 여지없이 돌아올 때는 그냥 이제 딴 사람들 돌아오더라고요. 맞아요. 한라산까지 갈 맞아요. 필요도 없어. 맞아요. 가까운 산에 가요. 이제 저는 크게 뭐 예민하거나 그런 게 잘하질 않고 항상 엄마가 얘기를 해주셨던 거는 우리 아들은 FM이라서 좋아요. 뭐 항상 소개할 때도 우리 아들은 FM이에요. 그 FM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FM이 내가 싫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FM을 생각을 해주는구나. FM으로 해야겠다. 이제 IMF 오기 전에는 집이 되게 부유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벌리셨다가 친구분과 어떤 이런 사기 이런 거 당하시면서 친구분이 태국으로 이제 잠깐 잠적되시면서 잠깐. 그게 사실 잠깐 영원이 된 것 같아요. 영원히. 아버지가 한순간에 좀 그렇게 되시고 집에 다 뭐 딱지 붙고 그 이제 이사를 해서 되게 작은 월세방으로 콩만한 데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는 또 기숙사 저희 고등학교가 막 엄청 그렇게 막 크게 사립고긴 했는데 막 특수 그런 고등학교는 아니었는데 또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 박혀져 있었는데 여동생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집에 계속 살았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그렇게 조금씩 하다가 어느 학원에서 제가 되게 스파르타로 막 맞아가면서 배운 게 고2 때 터져가지고 갑자기 전교권이 된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었네. 네.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선행을 이래서 그분이 서울대 선생님이었는데 2년 선행을 시켜서 중3인데 고2 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1 때까지는 그냥 반에서 그냥저냥 막 사오등 하다가 아는 게 나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수학도 다 맞기 시작하고 해서 제가
재미가 붙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쭉 하면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표 갖다 드리는 게 엄마를 위한 거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쭉 하고 나니까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제가 되게 가고 싶던 데는 떨어지고 2등으로 지망한 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를 갔는데 가고 나니까 너무 그때 처음 겪은 제 사회생활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래도 나 공부 열심히 했지 이 정도면은 내 본분 다 했지 했는데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심지어 버스, 지하철 광주에는 그때 없었거든요. 지하철이. 저도 광주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 가니까 지하철도 막 다니고 막 뭐 하고 당연히 집이 어려우니까 학비 등록금 이런 거 제가 알아서 다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과외 바로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과외를 이제 2탕을 떼면 40, 50 벌어가지고 한 달에 80 들어오면은 이제 하나를 더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연애를 할 수 있는 거 되고 과외가 3개가 안 되면 딱 생활비만 되고 뭔가 그런 게 되고 학교에서도 이제 막 그런 게 있어요. 약국에서 근무를 하면은 또 60만 원씩 또 주는 게 있었어요. 근로장학생처럼 학교 약국, 학교 약사님이랑도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쭉 다니면서 봤죠. 진짜 나랑 같은 대학생이었지만 다 다르더라고요. 영어도 이미 다 띄어져 있고 방학 때 저는 과외하고 누구는 외국 해외 갔다 온다든지 그래서 너 이번에 뭐 방학 때 뭐 어디 갈까요?부터 해가지고 그때 사실 다 친했거든요. 다 친했는데 뭐랄까 자연스럽게 좀 이게 좀 나뉜다고 해야 되나? 그게 해가 가면서 그게 이제 걔네들이 가른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한 번은 또 그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과외를 하면서 뭘 고가의 선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시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트 모양이 그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뭐 그 마트 지나갈 때마다 저거 이쁘네 어쩌니 막 하길래 하트 모양 있네 해가지고 저거구나. 근데 가격표가 안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수의공원에서 물어봤어요. 30 얼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실 저는 생각 빠듯한데 그래서 그거를 할까 하는데 사실 그때 제가 뭐 카드 이런 개념도 없이 할부 개념도 없이 그냥 이거를 덜고 20불로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막 모으다가 날짜가 도래하는데 못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약간 물방울 모양인데 어차피 아저씨가 동라인인데 이거는 약간 2월 그거라서 좀 세게 된다 할인이 얼마예요? 하니까 뭐 20 얼마래요. 그 정도면은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좀 무리긴 했는데 그래서 딱 해서 딱 됐어요. 너무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안 채고 다녀. 헤어질 때 안 채고 다녀. 근데 너 내가 그 하트 시계 좋아하는 거 몰랐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있잖아. 헤어졌다. 야 내가 저거 있잖아. 갑자기 통화난다. 나는 솔로보다 저런 거 보다가 내가 와 깜짝 놀래.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또 그때 깨달은 게 선물을 해줄 거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구나. 전 그걸 또 좋은 건 받아들이긴 배웠네요. 했어요. 그거는 예. 지금 진짜 맞아요. 네. 차선은 네. 결국 채선을 다시 사게 만들어. 맞아요. 최선을 다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나는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저거잖아. 근데 이 사람을 원하는데 대신 그거보다 좀 장점 덜 가는 이 사람을 내 사건에 뭐 상황에 맞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건이지 그거는 사건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물건도 누군가한테는 딱 꽂히는 게 있거든. 딱 맞아요. 저거다 싶은 거는 사야 해. 영원히 움직이는 거는 근데 조금 여러 가지 타협을 좀 해야 되잖아 가격이랑. 그러면 그거 밑에 걸 하게 되면 결국은 맞아요. 그거를 또 다시 사게 되잖아. 리바이스 바지가 갖고 싶은데 뱅뱅 바지 사주면 안 된단 말이야. 이번 사줘야 돼. 뱅뱅 사주면 아씨 상처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몇 번 친구분들이 이제 만나 보니까 저 스스로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만나는 친구분도 한 3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데 문득 작년인가가 태어난 지 10,000일이었나 15,000일이었나 뭐 아무튼 뭐 그냥 갑자기 문득 센치해진 날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저는 고객들을 만나고 상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카페 딱 앉았는데 딱 나 뭐 하고 있지 그 새벽에 깨신 것처럼 비슷하게 저도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면서 문득 요즘에는 그 빙에다가 치면 챗GPT가 알려줘요. 인공지능이 그냥 해서 뭐 나 태어난 지 얼마 됐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노이찬님은 지금 태어나신 날로부터 뭐 15,000일이 됐어요. 그게 딱 자리가 딱 떨어졌어요. 무슨 날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뭔가 그냥 워드로 인생을 좀뭐 어떻게 살았는가 좀 타자를 좀 쳐야겠다 하다가 치다 보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엄마 아빠가 그때 집 넘어가고 아빠 이렇게 좀 상실해 계시고 엄마가 나를 다 키웠었는데 그때 몇 살이지 하고 나이를 엄마 몇 년생이니까 딱딱딱 해보니까 엄마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제 그 나이 막 불과 한두 살 차이? 근데 이미 막내 동생까지 3명을 이렇게 다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진짜 좀 쉽지 않으셨겠는데 그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집이 그렇게 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사 오실 때 옷을 꼭 챙겨 오셨던 게 고급 옷 2-3벌? 그러니까 저를 케어를 잘 하시려면 이제 좀 부유하진 않으니 선생님들한테 되게 좀 열성적으로 또 학교에 도움도 되고 학부모 회장으로서 봉사하셔야겠다 이 생각을 미리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갔을 때 혹시라도 무시를 당할까봐 아들이 좀 갈색 항상 그 좋은 옷 그때만 입는 옷과 그랜저 차를 안 팔고 그 어려운 형편에 그걸 항상 유지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뜻을 모르고 친구를 집에 데려온 거예요. 그냥 너무 친해진 친구여서 너 있잖아 너희 집 가고 싶어 그래서 그래서. 친구를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이제 엄마의 그 약간 당황하신 표정을 그때 처음 보고 내가 뭐 잘못했나? 순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했나? 근데 그걸 느끼셨네요. 순간 느꼈어. 순간 뭐지 했는데 이런 이유인 줄 전혀 몇 년 뒤에 알았고 그 이유 때문인 줄은 그래서 하고 나서 이 친구 가고 나니까 저를 왜 미리 얘기를 안 했냐부터 해가지고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말이 서운하고 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를 그렇게 표현하시지 엄마가 약간 그러면서 엄마는 사람을 못 믿나부터 해가지고 막 전혀 다른 생각을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 15,000일 일이 된 날에 그걸 적고 내려가다가 거기에 이르니까 너무 그 마음이 이제 엄마가 오늘 왜 이렇게 다 소설인 거야 진짜 엄마가 너무 공감이 되고 진짜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을까. 지금 딱 내 나이 때 진짜. 그리고 아빠도 되게 상실감이 크셨겠다. 이렇게 좋은 기업에 꼭 쭉 다녔었을 텐데 한참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애기도 막내가 저랑 7살 차이라서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얘까지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좀 더 부유하게 해주고 싶어서 여행사를 차리신 게 마침 IMF랑 겹쳐서 이렇게 된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에 와서 좀 이제 느낀 거는 아까 너도 그 나이 돼봐라 그게 엄마냐 이게 저는 아빠가 지금 될 수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제 스스로가 약간 불안정하다고 느껴지고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드는 고민은 집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다가 치워지다가 어질러져 치워지다가 반복되고 그리고 팔아야 될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제가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회사들에서 그 상품처럼 나와요. 뭐 스팀 뭐 그거도 주고 뭐 해서 그런 게 제가 자취하는데 뭐 쓸 일이 없잖아요. 그걸 다 쌓아놓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또 쌓여 있고 또 제가 피자 되게 좋아하는 거 겸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살이 쪄서 다시 왔었어요. 그래서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집에 막 박스 막 이렇게 돼 있고 피자 박스요? 네, 피자 박스 막 이렇게 돼 박스요? 있고 그렇죠. 먹은 박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열어보면은 너무 배부를 때는 도우로 남긴 도우가 또 계속 거기 끝에 몇 개 남아 있는 것도 제 눈으로 보면서 병신 너 뭐 하냐 진짜. 그 8월이다. 진짜 8월이구나. 그래서 약간 그런 첫 번째 주제는 정리되지 못한 건 결국 제 마음 가치라고 결국 좀 내렸어요. 이게 반복되는 건 그냥 나라는 사람이 불안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고 그래서 그거의 근원을 자꾸 파다 보니까 최근에 그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봤어요. 너무 좋아요. 네. 뭔가 다들 이상해. 네. 근데 그게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에 아들이 1명 있고 딸이 있고 가족이에요. 4명 가족인데 아들이 그냥 어쨌든 2차전차 일반적으로 살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큰 약간 풍뎅이 같은 그런 곤충이 된 거예요. 인간 크기에.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출근도 해야 되는데 다리가 왜 곤충 다리지 꿈인가 했는데 진짜 곤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아빠도 막 문 두들기고 오빠 어디 아파? 뭐 동생도 오고 직장에서 상사도 온 거예요. 얘가 한 번도 결근을 한 적이 없는 뭔 일 났나 싶어서 왔더니 믿기지 않게 벌레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좀 약간 해피 그런 내용은 아니고 좀 현실적인 건데 벌레니까 처음에는 좀 잘 보살펴주고 했는데 처음에 가족들이 애초에 이 벌레에 대한 아들도 걱정이 되겠지만 돈줄이 끊긴 거잖아요. 왜냐면 이 계속 월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상실감도 소설에 나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벌레가 또 좀 흉악하게 생기긴 했나 봐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인간의 말을 못 해요. 이거 진짜 벌레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큰 벌레가 돼서
그래서 막 어쩌다 보니까 막 베개가 상처도 나고 막 사과도 막 이렇게 가족들 던지가 맞아서 막 이렇게 막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결국 죽거든요. 결국 죽고 이제 그러고 소설이 끝나요. 해피엔딩이 아니네. 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약간 표현이 어떻게 했냐면 벌레가 된 나는 이렇게 전무로 갔지만 내 동생을 바라보는 뭐 부모님의 눈이 되게 또 빛나고 있었다. 이게 이제 또 이제 새로운 그 월급, 네, 그렇죠. 때로는 네. 벌레를 만들 수 있는. 네. 음.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두려운 게 하나가 뭐냐면 내가 벌레가 되면 누가 나를 좀 걷어줄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좀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항상 좀 물어봐 왔어요. 저를 만난 친구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는데요? 너 내가 벌레 되면은 케어할 거냐? 진짜로 벌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능해지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희 인간의 좀 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막 부모님 생각도 나면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거나 뭐 아빠 좀 어떻게 해봐 막 이런 얘기를 우리 나누게 되면 어떡하지? 걔들 다 하고 있어 지금. 네, 막 그러면서 내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부터 해서 약간 그렇게 자꾸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저는 엄마예요. 제가 어디 가면은 아까도 제가 엄마 자랑을 되게 했잖아요. 궁굴문화원 강사를 하시고 공부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결혼하시면서 이제 대학을 못 가게 되시면서 아빠가 대학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너무 늦게 지키신 거죠. 아주 나중에 저희들 다 독립시키고 나서 방송통신대학교로 중어중문학과를 대단하시다. 그때도 저희 집이 이제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 5월 장학금으로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전통 역사 이런 거 관심 많으셔서 지금 궁굴문화원 해설사를 몇 년간 지금 하고 계세요. 강의를 받으시고 하고 계시는데 크게 그게 돈이 되진 않고 또 그렇지. 강의를 그런 나이대에 되는 어머님들이 좀 그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복 입고 되게 멋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잘해도 후배 기수가 들어오면 또 내어줘야 되는 또 그런 기로에 또 서 계신 것 같아요. 몇 년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주 눈치도 없이 계속 있어요. 좀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 고민을 하고 엄마 계시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58년생. 58년생. 네네네. 지금 저보다 더 고3 모드로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진짜 열심히 사시고 평생을 진짜 엄마는 지치지 않는 기관차처럼 살았어요. 자식들 케어. 네, 그리고 지금은 본인의 어떤 그 커리어를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데 이제 제 스스로가 뭔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엄마는 나를 그렇게 봐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난 항상 FM인 아들이었고 그때 제가 되게 가족 관계가 좋아요. FM 때.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연대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물론 상실감이 좀 있어서 사실 저는 되게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떨어지고 들어갔으면 되게 좋아했었죠. 근데 당연히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반적인 수순이 아니라 저는 중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걸 좋아하고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경력이 쌓여서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됐지만 원래 되게 내성적이고 반에서 별명이 맨날 힘없는 반장이었어요. 항상 떠들어도 조용히 하라는 말 하니까 미안해서 조용히를 못 시킨 적이 많고 공부 잘하는 걸로 착한 반장 그런 걸로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수학 성적이 잘 나오니까 통계학과를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성적으로 물론 정하긴 했지만 내가 이걸 하면 행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뭘 잘하지 하다 보니까 이제 코칭 상담 내가 누구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그 말을 잘 못하는 대신에 많이 들어줬는데 오히려 들어주는 사람이 요즘엔 세상에 없는 것 같아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틈새 시장이다. 그러니까 힘없는 반장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방 안에서 그래도 되게 노는 애들이 힘센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제 옆자리에 있는 친구 몰아내고 자기 얘기를 되게 저한테 많이 했었고 너도 야 너 지금 공부 잘한다고 뭐 꺼들먹거리지 마. 안 꺼들먹거렸는데 나도 초등학교 때는 수학 100점이어서 하면서 본인 뭐 집안에 뭐 사실 우리 나도 어느 순간 공부 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찬이 너랑 얘기하니까 뭐 머리가 좋아졌다. 너가 답을 줬다. 저 그냥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입을 다무는 것이 누군가한테는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상담을 들어주는 직업을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제 좀 효용을 본 거죠. 그리고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제가 가진 재능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저의 가진 능력보다 저를 되게 좋게 봐줘요. 그리고 저보다 많이
가지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커리어가 쌓이셨거나 좀 연세가 드셨거나 하신 분들이 저를 대하실 때 가볍게 대해주시지 않으시고 항상 좀 기회를 주려고 하시고 예뻐해 봐주시고 그런 게 나중에 알았어요. 좀 이제 몇 년 전부터 나는 왜 이렇게 좀 하면서 실수도 하는데도 왜 다시 기회를 주실까라고 하는 게 삼국지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유비 같은 재능이구나. 그냥 본인은 좀 이미지가 유비랑 비슷한 것 좀 같아요. 무능해도 주변 사람들이 좀 잘 봐주는구나. 네. 그거까지가 능력이죠. 네. 그래서 그거랑 제가 하는 이 상담이랑 되게 좀 잘 맞겠다. 결국에는 이게 되게 깊은 얘기까지 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금융자산 관리사를 하고 있어요. 아까 보험 얘기한 보험만 하는 건 아니고 펀드랑 전체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달에 100만 원씩 들어와요. 월급인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그거를 포트폴리오 짜서 그걸 이제 단계별로 다 준비시켜드리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코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런 꿈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게 멋있고 제가 그때 저 학생 때 유명했던 책이 홍정욱의 칠막칠장 그 책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맞아. 그 책을 보면서 꿈을 키우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막 동기부여 그런 거 한참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그거 코스를 다 듣고 학교에서 되게 유명한 교수님 만나 지금 이제 또 제가 연락을 드리는 되게 좋은 사이가 됐거든요, 교수님이랑도. 근데 프로 코치로서 돈을 벌어야 되네. 진짜 직업에 대한 그걸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집에서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 별로다. 되고 너는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좀 이제 좀 서운하셔서 그러셨겠지만 내가 너 그러려고 연대에 보낼 게 아니다. 그 고생을 해서 그러니까 서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제가 아마 먼저 상처를 드렸을 거예요. 내가 뭐 똑똑하시냐 이런 식으로 아마 던졌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고 처음으로 FM이 아니었지. 예스맨이 아니라 노맨으로 제가 아. 하니까 엄마 당황하셔서 그래서 그것도 골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다 회복이 어머니는 되셨고 저는 죄송해서 안 되고 있는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머니가 보실 때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버틸 줄도 몰랐고 사실 제 인생에서 세일즈 그리고 고객들 대면하는 상담 이런 거는 전혀 사실 동떨어진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렇겠다. 오래 할 줄은 잘하실 줄 모르셨겠지만 근데도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결혼할 때가 되다 보니까 엄마한테 잘해야 될 게 사실 제 여자친구 어머니도 제 고객이 되셨거든요 지금. 그래서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는 너무 온실 속의 한 소 외동딸이에요. 소위 말하면 엄마가 막 카드도 다 주고 대학교 때도 이렇게 다 데려다 주고 집에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제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데 여자친구 어머니가 뭐 좋아하시는지도 빠른 시간 내에 다 파악했어요. 맨발 걷기도 좋아하시고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등산화를 사놨더니 애 아빠가 뭐 등산을 하기 싫어가지고 중턱까지 다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서 옥상에 찔끔 갔다가 다시 차 타고 내려오더라. 그 이후로 등산하다는 얘기를 안 한다부터 너무 재밌게 들어드리고 있는 제 자신이 이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왜 못하고 있지?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도 저는 엄마 얘기를 하면 좀 울 것 같고 카톡이 엄마 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네만 해요. 네. 엄마가 되게 많이 보내줘요. 답장을 못할 때도 많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항상 쓰신 표현이에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근데 사랑한다고 말 못해. 네. 그런 거를 되게 부끄러운 것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릴 때 되게 잘했대요. 제가 엄마한테 진짜 막 뭐 사랑한다도 해주고 뭐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잘 해주셨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들이 뭔가 그 자기 나이 두 분 동갑이세요. 아빠 엄마 파이낸스 친구처럼 잘 지내시는데 부모님이 또 좀 약간 작아지시는 게 제가 느껴져요. 지금 얘기가 진지하게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그냥 뭐 요즘에는 니들이 알아서 결혼하는 거지 이렇게 말은 하셔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좀 해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시는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또 내가 좀 더 빨리 좀 이걸 섰어야 이걸 또 다 케어하고 갈 수 있었을 텐데부터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부분도 있으면서도 하면 나도 이제 뭔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냥 당연하게 그냥 엄마가 키워주신 거니까 내가 당연히 이제는 집에 생활비도 드리고 뭔가 드려야지 하는 또 한편은 또 부담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또 그런 제 일이 지금은 안정이 됐는데 초반에 힘들었어요. 사실 이 일이 험난해요. 대부분 1년 안에 다 그만두고 2년째 가도 주변에 사람들 떨어지면 이제 그만두는 거거든요. 저는 되게 진짜 좀
정말 그 유비 같은 능력 때문에 감사하게도 소개만 해주시고 하셔서 사실 좀 지금 자리를 잡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오랜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학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전 학자금 대출로 이렇게 또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뭐 피자 박스 사인 얘기부터 쭉 왔는데, 결론은 제가 이렇게 좀 불안정한 이유는 엄마랑 관계 때문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크다. 자기가 엄마의 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장남이잖아요. 저도 장녀잖아요. 이게 장남과 장녀들이 갖고 있는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더 해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 책임감, 이게 사실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FM. 그럴 때만 내가 엄마한테 아들이지 않으나 내가 혼자서 괜히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카프카의 변신 같은 소설에도 와닿는 거고. 그 소설을 이번에 처음 읽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읽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은 거예요? 처음이었죠. 처음이었어요. 네. 처음에 읽어서 그렇게. 거기서 누구 입장의 느낌이 강했어요? 벌레가 된. 벌레는 네. 벌레였어. 아. 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순간순간인데 이렇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딱 체감으로 느껴지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거든요. 몇 분 계세요, 주변에 계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느껴지는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항상 뭐 MBTI 말고 뭐죠? 그 2번이 헬퍼고 뭐 8개 숫자 있고 뭐 아이니어그램 하면은 맨날 헬퍼 나와요, 저는. 그 도와주는 걸로 나는 내 존재를 한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강박처럼. 그게 나라는 존재라는 거가 살면서 본인이 만들어낸 정체성일 수 있거든.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본인이 규정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헬퍼 역할을 내가 제일 해야 될 사람이 엄마인데 엄마한테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죄책감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엄마는 자기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엄마는 자기의 존재가 필요한 거지. 근데 자기는 엄마에 대한 안쓰러움, 그다음에 엄마의 고생, 엄마 키워준 여러 가지를 막 너무 철들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무슨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스스로 가진 강박인데,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은 둘이 그렇게 오픈하고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언젠가.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엄마는 나는 너한테 그거 원하지 않았고 네가 나를 부담 없이 그냥 전화하고 맥 없이 야 엄마 뭐해 지금 이렇게 그냥 그거를 원한 거지. 근데 얘는 나를 놓고 나를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그 느낌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 거야 아마 오히려. 그래서 너는 지금 나한테 뭘 안 해줘도 되고 그냥 네가 그냥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꾸 떠나가는 아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왜냐면 맞아요. 너무 철들어서 떠나가는 느낌이 드는 아들이 드는 것 때문에 엄마는 막 자꾸 갈망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갈망이 자기로 하여금 더 현실적으로 막 너무 힘이 들고 그다음에 그게 자꾸 구조적으로 잘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옛날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공장 다니면서 나를 법관 만들어준 뭐 그런 여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사람을 차버리고 새 공시 싣고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의 구조 안에서는 사실 이 사람이 그 부담감 때문에 그렇거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부채감 때문에 너무 관계가 온전치가 않아서 부채감 없는 가벼운 관계를 본능적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그게 부채감이라는 게 본인이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정체성이라는 거 안에서 갖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지금부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생각을 나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스스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게 큰아들 아까 그 벌레였잖아요. 네. 근데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내 상황이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너무 이제 힘이 드는 거거든. 그게 온전한 관계를 망쳐요. 근데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카프카 변신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 그 아들이 떠나보내고, 그다음 둘째한테 눈을 돌리면서 그러는 눈빛이 그 사람 시각이에요. 그것도 철저히 벌레의 시각. 아니 그 저자의 시각이에요. 저자의 시각이에요. 그걸 보고 공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잖아요. 다
자재산 달라고 해갖고 철없이 나가고 그 아들은 옆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다가 뭐 아버지는 뭐 그렇게 해서 다 탕진하는 막 환대하고 그쵸. 소잡고 네. 잔치를 벌어주니까 이 아들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다 큰아들 심정으로 그걸 막 마땅치 않게 보거든요. 그거를 볼 때는 어떤 그 성서 비유 아시죠? 네, 알죠. 거기서 네. 그거를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당연히 큰아들 같았죠. 의문이 들죠. 근데 네. 큰아들 같죠? 네. 너무 부당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쩌면 돌아온 탕자인데 내가 그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탕자 맞거든. 내가. 지금 FM이라고 하지만 지금 엄마한테는 탕자거든. 왜냐면 나갔거든. 맞아요. 내한테 나갔는데 다른 거를 얘가 마음이 딴 데로 갔다 소리가 아니라 얘가 그 존재에 내가 낳았을 때 그 애가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거야.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잃거든. 엄마들 그 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원인을 몰라.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 얘기 하셨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어렵다고? 왜 이렇게 엄마가. 네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내 아들인데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지? 맞아. 근데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엄마대로 막 여러 가지 죄책감이 들 거 아니야. 그럴수록 얘가 철이 없으면 왜 나한테 와서 까불고 철 없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우리가 같이 힘든 걸 지켜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얘가 너무 철이 들어버리고 나한테 너무 예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간극이를 느끼는 거야. 그게 힘든 거지. 그런데 이 본심이 뭐라는 거를 엄마는 알 길이 없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 근데 지금 자기는 이렇게 용기 있게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흑역사처럼 그냥 덮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힘들어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들고 힘들 때 떠날 때 또 만나. 그때 이제 만나야 돼. 부모 자식 간에. 그러면 그때는 정말 힘들어요. 너무 늦었고. 너무 늦었고. 그리고 그때는 진짜 회한이 남거든. 근데 내가 이걸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원하시는 거 없고 그냥 얘가 옛날에 기숙학교 가기 전에 애로 희찬이가 걔로 돌아왔으면 좋겠을 거야. 그리고 엄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엄마는 아무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 지금. 해줄 말도 없고 너 왜 그러냐 하면 잔소리고 그럼 부담이고 얘는 날 더 피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어렵고 근데 우리가 그런 사이는 아니었잖아. 그런데 내가 그 겪어온 삶에 내가 나를 규정한 정체성 때문에 내가 스스로 헬퍼라고 느끼고 그 헬퍼의 중심이 엄마인데 내가 엄마를 못 돕고 다른 사람에다 오히려 신경 쓴다는 그 죄책까지 더해서 해맑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희찬 씨가 자기를 잘못 규정한 거에서부터 아닐까? 한번 돌아보면 너무 쉬울 것 같아.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그 좋은 사람 될 필요 없어요. 좋은 사람 될 필요 없어. 왜냐면 유지를 못해. 그거는 이게 딸 되고 싶었고 친정 엄마 되고 싶었고 나도 착한 며느리 되고 싶었어. 착한 며느리 그냥 개나 줬어요. 저는 마지막에는. 근데 그러고 나서 편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언제까지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며느리겠어요. 솔직하게 그러고 나서 내가 나한테 진정성이. 그래서 진정성이 에브리싱이라고. 내가 진정하지 못해서 들볶이는 건 나예요. 나야 나.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한 거거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아니잖아. 내가 아니고 난 진짜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막 이런데 표현은 이렇고 그러니까 나의 그 복잡한 마음을 그게 진정성이거든. 그리고 그거는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그리고 그거야말로 훈련이 필요해서 근육이 필요해요. 못해. 눈도 못 봐주죠. 처음에는. 근데 그걸 의지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그게 돼야 자기가 애를 낳아도 좀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풀렸는데 이쪽에서도 안 풀려요. 여기서부터 매듭이 풀려요. 여기가 풀리거든. 근데 자기가 엄마하고 관계가 찝찝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자식한테 해주면서 어느 순간 내가 뭐 하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고 이게 순수하게 내려가지가 않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를 지금 내일 병에 걸려서 엄마를 떠내보내도 내가 이제 안 울어도 된다. 안 울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관계를 온전하게 돌려려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진정성 그리고 내가 겪었던 삶 안에서 내가 가졌던 걸 엄마는 몰라요. 엄마는 몰라. 엄마는 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너무 훌륭한 금쪽 같은 아들이 서울로 좋은 대학을 갔잖아요. 그래 거기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 갖는 것 같을 뿐이고 거기서 희찬 씨가 어떤 식으로 거기서 그 굴곡을 겪는지는 진짜 여기가 진짜 힘든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건 엄마는 알 길이 없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엄마 나 사실 이랬다? 이랬는데 여자친구한테 야 진짜 그거 나 그 브랜드 뭔지 알 것 같아 이름이 생각나. 그거 불질러 버리자 거기. 근데 그럴 때 나는 만약에 나는 그 부분이 막 근데 그걸 어떻게 의연하게 표현하는 게 나는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렇게 해서 얻은 것도 있죠. 얻어서 진짜 안목을 키워갔지. 아 그리고 진짜 차선은 최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배웠지만 거기서 느꼈던 진짜 비굴함과 맞아.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진짜예요. 맞아. 그거는 이렇게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가 나눌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거는 내가 덮고 가면서 이를 갈아 마시고 내가 성장의 동력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게 동력으로 써서 결과를 이뤄도 비참하거든. 그 동력 자체가 좋은 원료가 아니라. 근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성장하기 위해서 누구나 겪는 거고 이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야 연대 가서 난 그런 거 백날도 겪겠다 이런 사람 너무 많을걸? 영혼을 팔아서라도 연대만 보내주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 부모도 너무 많을 거야 지금. 지금 가치가 막 혼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내가 겪은 게 비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성장하는 이분이 말한 점선 안에 하나의 점이었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 눈을 가지려면 그게 덮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덮어서는 안 하고 아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나중에 성장을 하니까 그걸 이렇게 해석하게 됐으면은 그래야지 그게 쓰여지거든요. 희찬 씨가 겪었던 경험이 왜냐면 그게 인류가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그걸 반복해가면서 한 누군가는 어떤 형태로든 그럴 때 내가 그때 그걸 느꼈다는 얘기가 얼마나 공감이 되겠어요. 남들이 보는 그 연대생하고 그 안에서 느끼는 진짜 내가 느끼는 진짜 자가짐 그다음에 진짜 차별성 진짜 여기가 자본주의 맞구나 그런 것들을 본인이 대수롭게 생각을 해야 내가 내 다른 정체성을 안 만들어요. 결정적인 그런 어떤 명장면들이 나를 난 정말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을 갈아 마셔야겠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막 다른 정체성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나는 오히려 의연하지 않으면서 의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네. 의연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를 통해서 의연하지 않은 걸 알으라고 있어진 경험인데 그걸 그냥 덮고 가는 거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혼자 겪은 게 많기 때문에 엄마랑 힘든 거예요. 왜냐면 엄마는 몰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얘기해봤자 엄마만 더 괴롭고 또는 엄마가 이걸 알아? 엄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엄마가 나한테 계속 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는 막 어떤 순간에 짜증이 나게 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진짜 삶에 어떤 걸림돌이 안 되게 지금 느껴지는 이 느낌이 이제 지금부터 재정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이 딱 병식이 되면 되거든요. 난 너무 놀라운 게 이 젊은 분이 이런 아줌마들 이런 데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와서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더군다나 엄마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게 난 너무 놀라운 것 같아. 아마 이게 또 명장면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왜냐면은 결혼해서 계속 희생하는 아버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릴 때 친척들이 너는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넌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계속 그 소리 때문에 자기는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정체성이 생겨서 애들한테 가르칠 것도 못 가르치고 애들이 하는 걸 다 당하고 그냥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한 바보 같은 아버지가 애들이 그냥 막 갖다 막 휘두르는 아버지가 되어 있고 나서 그거를 다시 돌아보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어릴 때 나도 모르게 자라면서 생겨지는 어떤 사건들 때문에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 밑에서 길러줄 때는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살아줘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그냥 죄인처럼 그냥 내가 그분의 아들인 걸로 죄로 돼서 나는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된다. 이런 강박이 정체성이라는 것 때문에 못 바꾸는 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 바꿀 수 있거든.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 그래서 올바르고 건강하고 내 자체가 아무 흠이 없다라는 완벽한 지금 희찬 씨 자체로 그런 정체성으로 돼야지 다시 해맑아지면서 왜 엄마 왜 전화했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희찬 씨가 그걸 딱 바로잡으면 아무 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바로 되나요? 잡고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헬 헬퍼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도 엄마한테 도움받을 수 있어요. 엄마 나 너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오늘 진상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좀 그러네. 이렇게 철없이 하는 그게 이제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게 탕자거든. 지금 탕자가 아니라 지금 계속 지금 갖고 나서 지금 탕진 중인 거야. 그래서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건 뭐냐면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다 너덜너덜해서 찾아왔다는 게 중요하거든. 그거 봐라 이 새끼야. 내가 너 뭐라 그래서 내 앞에 있으라 그랬지가 아니라 그런 자각이 없었던 사람은 나가질 않아요. 그냥 큰아들처럼 그냥 있어. 나가지도 못하고 입도 대빨 못 내밀고 그러고 나다가 아들 저 잘해주니까 이제 그거가 너무 불만스러우니까 그냥 툴툴툴툴 거리고 다니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 너는 내 거를 다 가졌는데 네가 왜 불만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이 있은 사람은 가진지도 모르거든. 나갔다 들어온 사람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이었어요. 이렇게. 여기선 내가 굶진 않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나가서 탕진 중이라고.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땐. 그때 돌아와서 그래도 엄마 옛날 우리 어릴 때 내가 엄마랑 있을 때 그때 그래서 그렇게 환대를 받는 거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지. 금유한양에서 돌아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과 저희 관계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점점 철없어지고 좀 더 이렇게 나사가 좀 풀리고 엄마 저기 그냥 여기서 하루 그냥 놀다 가면 안 돼. 내일 그냥 회사 땡땡이 치고 그냥 엄마도 그거 하루 좀 쉬면 안 돼. 이렇게 그렇게 맥없이 될 때 엄마는 정말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잔치하고 싶을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왔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좀 저한테 진짜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도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지 그러게 모르겠지만 말해요. 네, 왠지 엄마의 마음을 좀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 왜냐면 좀 본능적으로 느꼈나 봐요. 왜냐면 또 다 이렇게 겸님이랑 저랑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자들은 남자들만의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그런 걸 좀 여쭤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잘난 아들을 준 집의 딜레마야. 내가 그냥 곁에다 두고 그냥 고만고만하면 그런 게 없는데 뭔가 큰 품으로 떠나서 엄마로 하여금 큰 기대감을 준 자식 자기가 먼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가 뭐가 이런 같은 뭐가 크게 이런 기대를 먼저 줘놓고 지금 큰 제목이 안 돼. 엄마는 엄마대로 뭔가 이 아들한테 그 기대감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아들은 내가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살았는데 엄마는 나에 대해서 왜 만족을 못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 상황상 누구나 어느 집에 다 똑같이 엄마여서가 아니라 근데 내가 먼저 품을 크게 넣고 엄마는 지금 아들을 품을 힘이 없어요. 못해. 그냥 처분만 바라거든. 그리고 이제 장가간다 그러면 그냥 기쁘게 잔치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되고 사돈 눈치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 보내서 보는 거 아니고 구조가 그렇게 돼요. 이거는 진짜 말머리 지려고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남동생네 조카가 아들인데 아주 형제 중에 되게 달라요. 근데 막내가 애가 좀 되게 독특한 애인데 아주 현실적이고 내가 걔네 집을 옛날 놀러 갔는데 어릴 때 그 형이 지 엄마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나 과학 학습지 할까 봐요. 과학 초등학생 때였는데 과학이 뭐 어쩌고 하니까 그 동생이 형 잠깐만 들어와봐 이러거든지 방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방을 끌고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좀 이따 나오더니 큰아가 엄마 학습지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 동생이 형한테 뭐라고 했어. 끌고 가가. 너 잠깐 들어와봐. 그래서 학습 되고 왔어. 그랬더니 형이 엄마 학습증이 안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얘기 들었냐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래. 너 지금 학습지가 3만 원인가 하는데 너 지금 수학도 밀리는데 네가 과학을 해서 밀리면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 너 잘 생각해라. 막 이렇게 해갖고 얘가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걔 그런 애거든. 현실적이야. 근데 걔가 어릴 때 걔 그러더라고. 지 아버지한테 그러더래. 아버지는 내가 아주 잘 돼서 1년에 한두 번만 볼래요. 아니면 대충 돼서 좀 자주 보실래요? 어떡하실래요? 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지 않니? 몇 살 때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걔는 어떻게 그걸 알아버렸니? 그런 거야. 애들도 아는. 근데 직감적인 거. 부모 자식 간에는 우리 애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우리 애는 예외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착각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 정도면 뭐 그거 정도는 엄마한테 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진정성인 것 같고 맞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지금 약간 피자 조각, 피자 박스 같은 거죠. 그냥 그것도 됐다 안 됐다 할 거예요. 아, 됐다 안 그쵸. 됐다. 아, 당연히 됐다 안 네, 됐다 해요. 네. 이렇게 하다가 얘가 또 안나 또 나갔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자리 잡아요. 아, 우리가 자리 잡는 과정은 시소 뭐든지 이게 시소가 없이 탁 중간이 없거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렇게 중간을 가는 거잖아요. 균형을 잡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또 트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그래야 자기가 앞으로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래야지 자기가 엄마도 기쁘게 보내고 엄마 얘기하면서 울지 않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될 사람도 곱게 고운 시각으로 봐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뭔가를 누리면 맞아. 우리 엄마는 갑자기 엄마하고 내비가 되면 막 화를 내는 경우가 내가 얘한테 왜를 화내지? 그러면은 왜 우리 엄마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나랑 사는 얘는 왜 이렇게 돼야 돼? 갑자기 거기서 공치사가 나오는 게 인간 심리거든. 근데 그거가 그걸 거라고 다들 상상도 못하지. 그래서 하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먼저 매듭을 풀어야 되겠다. 아이고 너무 중요한 얘기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저는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아이고 또 긴 얘기 나오겠는데. 아니에요. 전 스타트엘 2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같은 시즌 이렇게 연결고리에 있었는데 사실 이제 50살 넘고 갱년기도 오고 제가 이제 대학원을 40대 초반에 가가지고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이제 한 10살 넘고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아프시고 뭔가 이제 이렇게 제 인생이 이렇게 약간 우울 모드로 들어가고 있을 즈음에 이제 애도 좀 컸고 그러니까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고 시작한 게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40대 초반이었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10년 만에. 그래서 이걸 관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하면서 늦둥이를 이제 키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의 삶은 그때부터 지금 이제 50 중반 됐으니까 한 10몇 년은 정말